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저는 꼭 여러분께 이 넷플릭스에서 새로 나온 소년 심판이란 시리즈를 추천하고 싶어서 오늘 좀 색다르게 준비했는데요. 특히나 이 채널에서 온갖 청소년 범죄를 접했던 분들이라면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소년법이라는 소재를 정면으로 그리고 너무도 긴장감 넘치게 다룬 시리즈 소년심판의 1화, 2화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도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1, 2화 리뷰만 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직접 보시길 추천합니다.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 머리에 후드를 쓰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는 한 소년이 행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부탁해요. 하지만 이 수상쩍은 행색 때문인지 모두가 그를 경계하면서 피하고 있었죠. 막막해진 소년이 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경찰서. 그리고 그가 간신히 내뱉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거든요. 이름 백성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화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만 8살 되는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서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이 백성우가 13살이라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처분은 소년원 2년 송치가 전부였죠. 아니, 소년원 2년은 너무도 미약한 처벌 아닐까요? 그렇다 보니 전 국민적인 관심은 최종 재판을 담당할 연화지방법원에 쏠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건 심은석 소년부 판사. 연수원 때부터 익히 엘리트로 이름난 사람이었죠. 심판사는 밤새 사건을 검토하면서 혹시 놓친 게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미 최대 소년원 2년이라는 형벌이 정해져 있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 자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첫 번째 심리재판 날입니다. 참고로 소년 재판은 보호자만 참석을 할 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백성우의 엄마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 시간에 도착하지조차 못했죠. 재판장에 쓴 백성우는 덤덤히 행적을 진술했습니다. 그날 유독 환청이 들려서 막 예민했던 날인데 마침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윤지우 군이 핸드폰 좀 빌려달라며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백성우는 내가 지금 배터리가 없으니까 충전을 하자라는 핑계로 자신의 집으로 아이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집에 온 아이가 백성우의 게임기를 발견하고는 마냥 신이 났고 여기에 심기가 거슬린 백성우는 끝내 윤지우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살인 동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런데 이 잔인한 전말을 설명하던 중 백성우가 갑자기 키득키득 웃으면서 마치 게임의 한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즐거워 보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판사에게 이렇게 되물었죠.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진짜예요? 오, 신난다. 미친놈이죠. 근데 뒤늦게 등장한 이 백성우의 엄마 역시 답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어떤 미안함보다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자기 자식이 아니만 걱정하는 정말 이기심의 끝판왕을 보여주죠. 시간이 지나 두 번째 심리재판이 열렸습니다. 백성우는 조현병을 주장하면서 종이 한 장을 들이밀어요. 정신과에서 받아온 진단서였죠. 근데 13살 소년이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를 다 준비해왔다고요? 순간 심판사의 표정이 어딘가 의미심장해졌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서 한마디 하죠. 너 아니구나. 심판사의 주장을 들어보니 심각한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랜 시간 무언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살인까지 저질렀다 하더라도 시체를 토막내서 유기하고 현장 정리까지 한다는 건 조현병 환자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 백성우와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백성우는 왜 지금껏 거짓말을 한 걸까요? 굳이 왜요? 왜냐면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피해갈 거잖아요. 심판사가 의심하는 경우는 하나였습니다. 백성우가 그렇게까지 자기가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사건에 관련된 진짜 범인을 감추기 위해서겠죠. 백성우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까 사건 전후로 엄마를 제외한 딱 한 사람과 수많은 연락을 주고받은 게 드러납니다. 한예은이라는 또 다른 고등학생 소녀. 심판사가 이 재판장에서 백성우에게 그녀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백성우가 급격히 이성을 잃고 난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확신되는 순간이었죠. 심판사는 즉시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에 공범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이 나와요. 그냥 재판을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이 심판사의 후배이자 같은 사무실의 차태주 판사 또한 마땅한 증거도 없는데 섣불리 의심을 했다가 만약 그게 아니면 공범으로 몰리게 되니 한예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사건에 있어서 아무리 소년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가장 우선 아닐까요? 동료였던 차 판사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 결국 두 사람은 공범을 쫓기로 합니다. 그리고 단서를 찾은 곳이 바로 백성우가 자수했던 당일 경찰서의 건너편 CCTV에서 백성우를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녀의 실루엣이 발견됩니다. 자판사는 그게 바로 한예은, 사건의 공범이라고 직감했고 은밀하게 한예은을 뒤쫓던 중 다행히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한예은을 포착하죠. 머리가 좋아요. 도주를 하는 바람에 티격태격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심판사는 한예은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결코 만만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가에, 엄마는 유명 편집숍 대표,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최고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대동했죠. 이어진 조사에서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은 질문은 모두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한편 부장판사는 지난밤에 자기 밑에 있는 심판사와 차판사가 자기 허락도 없이 한예은을 조사했다라는 사실에 경로하게 되죠. 하지만 끝내 심판사의 강경한 태도에 입장을 굽히게 되는데요. 또한 극적으로 이 백성우가 한예은이 공범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 다음의 재판 준비는 수월하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등장하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심은석 판사의 자질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미성년자인 한예은을 강제로 연행했다라는 비판. 그리고 또 과거에 심은석 판사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드라마 내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내용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죠. 결국 이로 인해서 심판사는 사건에서 물러나게 돼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후배인 차 판사가 재판을 이끌게 됩니다. 이제 대망의 연하 초등생 살인사건 재판날. 뒤늦게 공범의 존재가 드러났죠. 그런데 이건 촉법소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언론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법정을 향해 있습니다. 예상대로 한예은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백성우가 초기 진술을 뒤엎고 자기는 한예은의 살인을 그저 방조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실제로 아이를 백성우 집으로 유인해서 데려와서 살인한 건 한예은이다. 그런데 이건 계획된 건 아니고 우발적인 범죄였고 현장에 같이 있던 백성우는 한예은이 정말 사람을 죽일 줄 몰랐고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사건 당일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서는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라는 실제 사건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엘리베이터 CCTV에는 사실 많은 경찰들이 처음에는 백성우가 입었던 옷차림과 같은 의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이 아이를 백성우 집으로 데리고 가는 실제 사람은 한예은이었습니다. 옷이 똑같았기 때문에 경찰이 착각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한예은이 직접 유괴해서 이 사건 모든 것을 철저히 모의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한예은 측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변호인단은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평소에 피해형 망상장애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살인을 저지른 건 인정하는데 이게 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주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때 심은석 판사가 한 가지 묘책을 내놓게 됩니다. 1시간 휴정이 지났고 다시 재판이 재개되었는데 증인석에 앉게 된 백성우는 분명히 한예은이 살인 저질렀고 우리 둘 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너는 촉법소년이니까 네가 가서 자수해도 넌 어차피 소년원에 2년밖에 안 있는다를 알려줬고 이 모든 걸 주도했다라고 말하게 되죠. 한예은은 살인은 맞지만 사체 훼손을 한 건 백성우가 시킨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백성우가 범행을 지시했고 결국 나는 백성우에 따랐을 뿐이다.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증언을 듣고 백성우와 한예은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고요. 막 싸움을 합니다. 둘은 사실상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진짜 어떤 짓을 했는지 각자 입으로 다 말하게 되죠. 이게 바로 심은석 판사의 묘책이었습니다. 둘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서로를 폭로하게 만들자는 것. 결국 그로 인해 둘 다 명백히 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정말 괴로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법정에 앉아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한 순간을 하나하나 상기하게 된 피해자의 부모. 이들은 결국 오열하면서 법정을 뛰쳐나가고 말았죠. 최종 재판 결과 한예은은 소년법 최고형인 징역 20년, 백성우에게는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최고형량인 10호, 소년원 2년 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게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결이었죠. 수송차로 옮겨진 두 범인들, 단단하게 묶여진 이 손을 보면서 백성우는 참담해하고 있었고 한예은은 살짝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렇게 긴 개판이 끝났지만 재판관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교도소에 간다고 한들 교화가 될 수 있을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갈지 후련함보다는 찝찝함이 남았기 때문이겠죠. 심판사는 이제 그건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못을 박지만 그닥 희망적이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재미로 일면식도 없고 원한도 없는 아이를 납치해서 저지른 이 잔혹범죄, 정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이 소년법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란이 기억납니다. 사실 여러분, 소년심판 1, 2화까지만 보셨더라면 이 촉법소년, 소년법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이 소년법 자체에 대한 비판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저는 더 심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강한 처벌의 관점을 더 중요시해야 할지 아니면 교화, 훈육의 관점을 중요시해야 할지 정말 여러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이미 다 정주행했는데 제가 워낙 금사파에서 이런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소년법은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드라마를 본 이후에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 처벌을 떠나서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사회 여기서 각각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오롯이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무관심한 부모, 방치하는 학교, 허술한 사회가 낳은 그 괴물 하나를 죽인다고 한들 이런 류의 범죄가 정말 사라지는 걸까요? 이건 여전히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이 드라마를 꼭 감상하시고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소중히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제시카였습니다.